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개요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풀어내기와 관련된 핵심 내용은 도막 1, 2, 3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도막 1의 경우에는 자, 풀어낼 때 무엇을 풀어내는지를 정확히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 던져진 이 어떤 문제, 물음을 풀어내기 도막 1에서 정확히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물음은 이거다라는 그 물음을 이제 하나의 글월 형태로 앉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앉히기라고 했는데 이 문제 앉히기 핵심이 무엇이냐면 물음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물음을 묻는다는 것을, 물음을 던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물음이라는 것을 이 글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를 하나의 글월의 형태로 명확하게 적는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글에서, 그 논문에서 아하, 이 물음은 이겁니다 라고 정확히 하나의 글월 형태로, 글월의 꼴로 그 물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글쓰미가 그것을 하나의 글월 형태로 문제를 정식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 앉히기 또는 물음 묻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음 묻기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의 글월 안에 확정을 하는 것이다. 앉혀 넣는 것이다. 앉혀 놓는 것이다. 그래서 앉히기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제 안에는 여러 개의 또 더 서로 다른 종류의 결이 다른 이런 문제들 또는 물음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갈래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갈래 나누기라는 말은 분석을 우리 강의할 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갈라서 나눈다라고 했죠. 어떤 그 문제의 어떤 그 갈래들을 나눠 가지고 이 갈래, 이 갈래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했던 것이죠. 여러 개의 갈래로 나누어 가지고 글을 갈래치기를 한다. 자, 그럼 이렇게 갈래를 나누어 가지고 문제의 내용들을 이제는 내용별로, 그 갈래별로 나누어서 그 중요한 것부터, 중요라는 것은 이제 글쓰미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것부터 그 차례를 매겨 놓는 것. 차례를 매긴다라는 것은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선 요런 걸 다룰 거고요. 여기 그 다음엔 요런 걸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의 아주 명시적인 이런 확정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처음 마디 1에서는 물음을 이렇게 이런 문제를 글월로 확정해 나가는, 앉혀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마디 2에서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물음을 묻고 나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고 애매성과 모호성을 없애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건데 이 문제 안에, 이 물음 속에, 이 글월 안에 쓰이고 있는 이러이러한 주요한 열쇠 낱말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뜻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밝혀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말에 열쇠 낱말의 뜻매김을 제시하는 것인데 마련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새로운 이제 주제에 대해서 쓸 때는 인용하기가 참 어렵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기존에 쓰던 논문들도 내가 쓰고자 하는 이 갈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그러면 내가 이 논문에서 쓰고자 하는 이 낱말은 이러한 뜻으로 쓰겠다라고 확정적으로 규정을 해줘야 되죠. 이것을 갈말의 뜻매김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갈말 가운데 어떠한 갈말들을 그러면은 뜻매김해야 되느냐? 나오는 모든 낱말을 뜻매김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갈말 중에 열쇠 낱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별을 하셔서
이 낱말은 반드시 내가 뜻매김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은 필요한 만큼 뜻매김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매김 하에서 일관적으로 어떤 그 낱말을 써주셔야만 읽는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쭉 글쓰미의 의도에 따라서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어떠한 열쇠 낱말을 반드시 뜻매김해야 되냐면 알짬 그롤 속에 들어있는 열쇠 낱말. 알짬 그롤에 대한 설명은 아우른 글쓰기로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물음에 여기 보면 위에 물음을 물을 때 어떤 쓰였던 열쇠 낱말들이 있습니다. 열쇠라는 건 열고 들어가는 거죠. 어떤 방에 문이 있는데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쇠로 문을 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쇠 낱말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개념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체를 한데 움켜쥘 수 있는 한데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낱말이 열쇠 낱말이기 때문에 그 열쇠 낱말 또는 모두잡이 낱말은 반드시 명확히 뜻매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물음에서도 그런 열쇠 낱말이 쓰일 수 있고요. 또 대답에서도 그런 열쇠의 낱말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알짬, 물음, 대답 이 모든 글을 가운데 쓰이는 열쇠 낱말들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겹치는 낱말일수록 더 반드시 이제 뜻매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뜻매김 한 뒤에 자, 애매성과 모호성을 없애라 이렇게 했는데 애매성이라는 것은 가리키는 대상이 명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은행 했을 때 이제 나무로서의 은행이 있고 또 돈을 갖다가 이제 맡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두 종류가 있을 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낱말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명확히 이제 두드러지게 구분해냈을 때, 정해놨을 때, 이것이 바로 애매성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니까 낱말이 갖고 있는 열쇠 낱말이 갖고 있는 지시의 대상, 가리키는 대상이 명료하도록 분명히 못을 박아두는 것, 이것이 바로 애매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모호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정도가 있죠.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또는 아이고 뮤지컬 이제 그 표가 너무 비싸.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할 때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가 뭐가 비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같은 내용의 같은 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비싸, 어떤 사람은 싸다,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가 달릴 수 있겠죠. 이런 평가, 정도가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것을 나는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라고 그 어떠함, 어때를 정확히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것, 이것이 이제 모호함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뜻매김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여기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이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고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고정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덩어리와 같아서 그걸 정확히 고정시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고정하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열쇠 낱말들은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한 뜻으로 붓을 박아둔다, 못을 박아둔다 이렇게 두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말에 뜻매김을 한 뒤에는 자, 설명 틀이라고 제가 말을 좀 바꿨는데요. theory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론이란 말은 theory는 원래 보는 눈, 본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보는 눈이 어떤 눈인가요? 사람의 눈인가요? 신의 눈인가요? 또는 AI의 눈인가요? 생물학자의 눈인가요? 시인의 눈인가요? 눈에 따라 가지고 보이는 바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theory는 원래 이제 보는 눈이란 뜻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쓸 때는 설명의 틀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주제, 내가 쓰고 있는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 찾기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어떤 주제 같은 경우에는 몇만 건, 몇십만 건이 논문으로 검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자료들을 다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한 성실성을 이제 요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그 논문들마다
나름대로 이런 분석을 위해서 먼저 필요로 하는 그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그 설명의 틀들이 있다. 그럼 어떤 설명의 틀을 쓰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밝혀 놓아야 합니다. 그럼 이 논문에서 나는 이러한 설명의 틀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 글에서 다뤄질 문제에 대한 앞선 연구들, 기존의 어떤 선행 이론이라고, 선행 연구라고도 할 수 있고, 선행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구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앞선 설명의 틀들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문제, 이 문제를 설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의 틀들을 먼저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다. 나는 이러한 설명의 틀을 가지고 뒤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쓰는 설명의 틀, 이론은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밝혀놓는 것. 이것이 이제 설명 틀 밝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디 2를 구성을 하시고 나면, 자, 마디 3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뜻매김을 했고, 두 번째로는 설명 틀을 밝혀 놓았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내가 따주고자 하는 지점은 요겁니다. 따질 거리는 요겁니다. 라는 논점 또는 따질 거리, 이거 자체를 따질 거리를 정확히 이제 앉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문제로 삼는 건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파고 들어와 가지고, 자, 여기가 바로 내가 지금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쟁점이 되는 논란거리입니다. 요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따질거리를 앉혀놓는 것. 그리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증명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 여기 마디 3에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좀 설명이 어려워서 제가 쓴 논문을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난이냐 또는 몹쓸이 악행이냐, 이 논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놨는데요. 자, 따질 거리가 뭡니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참사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것을 정말 이것을 재난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재난을 넘어서 몹쓸이 악행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이게 따질 거리다 이 말이죠. 요거를 정확히 이제 확정을 해가지고 그럴로 앉혀 놓은 뒤에, 그럼 어떻게 이것을 내가 증명할 것이냐 하면요, 재난에 대한 기존의 정의, 법률적 정의, 다음에 이론적, 학문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몹쓸이, 악행에 대한, 악에 대한 이런 또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본 뒤에 가습기 살균제의 사건 참사가 재난인지 악행인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증명 방법을 잘 마련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도막 1에서는 이렇게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쓰이는 갈말들을 뜻매김하고, 또 내가 이 논문에서 어떤 증명의 방법으로 쓰게 될 다양한 설명의 틀들을 밝혀놓고, 또 정확히 내가 무엇을 따질 것인지 그 논점, 따질 지점들을 정확히 확정해 놓은 뒤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증명할 것인지를 써주는 것이 도막 1이다. 좀 숨이 가빠지시나요? 네. 할 일이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중요한 열쇠 낱말들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모르고 쓰고 있는 거냐, 정확히 알고 쓰는 거냐, 이걸 여러분이 판가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또는 설명의 틀을 내가 제대로 찾았느냐, 이걸 잘 확인해 보시고, 그런 뒤에 이런 내가 정확히 무엇을 따질 것인지를 확정을 해 놨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걸 증명하면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도막 1에서는 이렇게 준비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막 2는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해야겠죠. 증명이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밝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이라는 것은 밝히고, 그래서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증이라는 것은 밝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증입니다.
빛을 비췄는데 아무것도 안 드러나면요, 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허당이야. 밝히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손에 쥔 것이 없어서 그거는 드러난 바가 없을 때는 증명은 실패하는 겁니다. 밝혀서 빛을 비추어 가지고 무엇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가 내세운 바를 뒷받침해 줬을 때, 그랬을 때 증명이 되는 거니까 증과 명은 좀 구분할 수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도막 2는 이런 증명을 하는 곳이다. 근데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증명은 기본적으로 사례 제시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 사례 분석이라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한 분석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한 분석이다. 실제가 뭐냐, 또 이게 좀 어렵네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보고, 내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제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 연구자, B 연구자, 이 모든 연구자들이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실제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그걸 가지고 와서, 보통 뭐 우리가 어떤 연구자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또는 관찰을 통해서 또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사실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또는 내가 찾기도 하고, 또 기사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바, 그걸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파헤쳐 나가는 거, 이것이 사례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서 자, 제가 표현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막 1과 마디 1과 마디 2는 긍정 사례와 부정 사례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앞에 대표라는 거를 써놨다는 걸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례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샘플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샘플이 될 만한 것, 또는 대표가 될 만한 것, 대표성을 가질 만한 것, 이러한 사례만을 이제 꼽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눠서 그런 사례를 찾으면 되겠다. 하나는 긍정 사례고 또 하나는 부정 사례다. 뭐 이제 중간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유보 사례도 있긴 한데, 일단 그거는 좀 더 전문적이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긍정 사례와 부정 사례로만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 사례라는 게 뭐냐? 어떤 사례를 통계 자료도 될 수 있고, 실제 벌어진 사실도 될 수 있고, 어떤 증언도 될 수 있고, 또는 선행 연구 결과도 될 수 있고, 무엇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쭉 이제 써놨죠, 그죠?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 논문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바, 주장, 내세우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바는 아직 증명이 안 됐다고 보시고,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그 사례들이 옳다라고 분석을 한다면, 아하, 내가 내세우는 이 바가,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긍정 사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이걸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요. 부정 사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바를 부정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 사례를 가져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긍정 사례의 분석일 경우에는 그것이 옳다고 증명하는 거였죠. 옳다고 증명하는 거였는데, 부정 사례의 경우에는 반대로 그것이 옳지 않다, 그르다라는 걸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분석하기 할 때 이 과정을 잘 우리가 연습을 했을 겁니다. 하나는 긍정 분석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부정 분석이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내 주장,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옳다고 분석하면은 내 주장이 강화되는 거겠죠. 또 반대로 내 주장, 내가 내세우는 바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그르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면은 반대로 내가 내세우는 바가 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이런 사례 분석만 가지고는 내 주장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긍정 사례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 앞선 이론을 검토하는 것이다. 앞선 연구들의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나랑 같은 주제로 연구했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이 연구 결과도 내가 내세우는 바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데, 다만 만일 보여주는 게 똑같으면 내가 논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 글이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다르거나 새로운 바가 있거나 또는 내 연구 결과가 더 옳다. 아까 그래서 제가 평가라는 말을 좀 쓸 텐데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앞선 연구 결과물들이 나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비평하는 거죠. 값을 매겨 봤을 때 나의 분석이 더 올바르다, 더 좋다, 더 낫다, 더 새롭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내세우는 바가 좀 강화되고 또 어떤 점에서 연구적인,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함께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사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앞선 연구 결과물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분석한 경우와 비교해가지고 내 글이, 내 분석이 더 옳거나 내 분석이 더 값지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면 아주 연구자로서는 즐거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부정 분석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가져와서 그 사람도 역시 부정 분석을 했을 텐데 그 사람의 부정 분석과 내 부정 분석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결국 내 연구 결과물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써먹을 수 있는 자료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먼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은 앞선 연구들입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같은 연구 논문들을 가지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위 논문도 좋고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학술 논문이라고 하는 것도 좋고 이런 다양한 연구 논문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을 만한 1차, 2차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로 데이터라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을 수정 가공한 2차 데이터들도 있겠습니다. 각종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자신, 쓰는 사람, 글쓰기 자신이 그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의 자료들, 인터넷 자료들이라든지 보도 자료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웹사이트에서 배포하는 그 공증 가능, 나름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출처들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참고문헌 대신에 살필거리란 말을 쓰겠다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 사례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막 2에서의 증명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는 긍정, 부정 사례 분석으로 이루어지는데 긍정 분석, 사례 분석 모두 하나는 사례 분석이라는 측면하고 이렇게 앞선 이제 이런 연구 결과물들에 대한 분석 결과 비평이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 2차적으로 중첩적으로 겹쳐서 이렇게 증명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내세우기가 이제 결국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겠죠. 클라이맥스, 산 꼭대기 정상, 바로 이 산 마루, 모든 것이 다 보여야 됩니다. 이 산 마루에 올라왔으면 내 발밑에 모든 것이 쫙 펼쳐지고 있어야 돼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걸어 올라왔는지 그 궤적을 발걸음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도막 3이 쓰여야 되겠습니다. 비유를 써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자, 도막 3이라는 건 어떻게 쓰는 것이냐? 내세우기를 마련하는 곳이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 이것을 내세우는 곳인데 어떻게 내세우느냐? 이것은 철저히 도막 1과 도막 2에서 도막 1의 뜻매김과 도막 2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참이다라고 증명한 것만을 가지고 종합, 아우르기를 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 요약, 분석, 비평, 아우르기 이게 그냥 도막 3에 다 들어오겠군요. 그냥 논문에 아주 중요한 기술들을 우리가 다 이미 거쳐온 셈입니다. 자, 이렇게 도막 3에서는 도막 1과 도막 2에서 쓰인 뜻매김이라는 거 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사례 분석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종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걸 보니까 상당히 좀 글 자체가 복잡해지겠군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종합을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마디 1, 마디 2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종합의 이제 층위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건 편의상 만들어 놓기는 한 것인데요.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시면은 좀 더 쉽게 아마 종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마디 1에서는 내세운 말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내세운 말, 주장이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것인데 내세운다는 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인가 뒤에서 뒷받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내세우는 거니까 뒤에 무엇인가가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뒷받침이 없으면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반드시 내세우는 말에는 뒷받치는 말이 있어야 된다. 뒷받침 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뒷받침 말은 어디에 있느냐? 도막 1과 도막 2에 있어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내세운 말을 만들 땐 도막 1과 도막 2를 합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겠군요. 자, 그런데 이 내세운 말은 기본적으로 도막 1보다는 도막 2의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분석에서의 내용들을 알속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알리는 내용들, 이 알속들을 이제 긍정 분석이 있었고 부정 분석이 있었는데 그 결과들을 한데 아울러 들여서 알짬 그로를 만들면 그것이 내세운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문 어떻게 쓴다고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제 잡기 때 보면 뭐부터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알짬 그럴부터 만들었잖아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야. 알짬 그럴을 여기다 쓰는 것인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도막 1과 도막 2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알짬 그럴을 만들고 나서 그 알짬 그럴을 증명하는 글을 쓴 것이 바로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짬 그럴은 이렇게 도막 1과 도막 2, 특히 도막 2의 사례 분석, 긍정 사례, 부정 사례를 그 결과들을 잘 한데 아울러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아울러 드릴 때도 옳다고 증명된 부분만을 따로 모아서 아울러 드리는 것. 그걸로 가지고 알짬 그러를 만들면 이렇게 한데 아울러진 이런 내용으로 알속들로 알점 그러를 지으면 그것이 내세운 말이 된다. 뭐 어렵지 않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든 뒤에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알짬 그럴 안에는 그것이 한데 아울러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층위, 켜켜이 쌓여있는 층위가 있습니다. 이 층위들을 또 다시 풀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짬 그럴을 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논문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마다 설명의 방식들이 조금 바뀌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생각을 거듭해서 좀 다른 말들로 이렇게 바꿔 쓰신다면 패러프레이즈도 다른 말로 고쳐 쓰신다면은
훨씬 글이 좀 읽기도 좋고 이렇게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자 마디 2의 첫 번째는 알짱 글에 담긴 내세운 말들을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도막 1과 도막 2에서 쓰이는 말들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것.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설명 틀에서 던져진 물음이 있었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이제 내가 지금 여기 이 글에서 논문에서 제시한 이 알짬 그럴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대답된 올바른 대답이다 라는 것을 또 이해시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로는 그 대답이 완전히 올바른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올바르냐, 이 정도 올바릅니다 라는 것을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 정도 올바릅니다. 이게 쉬운 평가는 아닌데 어쨌든 얼마만큼 올바른지를 검토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 어떤 그 타당성, 옳다고 여겨야 마땅한 부분을 제한해 두는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 내 주장, 내가 내세우는 바는 이만큼 요 안에서 옳고 다른 쪽에서는 옳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옳은 범위를 한정해 두는 것. 그리고 다른 설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낫습니다, 이 부분은 훨씬 낫습니다 라는 것을 좀 명시해 주는 것. 그래야 내 글을 다른 사람의 글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따옴 자료들, 따오는 방식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따오는 이 자료들,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쓰였는지도 좀 가지런히 설명을 해주는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도막 3에서는 앞에서 인용된 부분들은 다시 인용할 필요는 없고요. 새로 인용된 부분들이 있거나 또는 뭐 겹치는 경우에는 간단한 언급 정도로 해서 가능한 한 인용의 수를 줄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막 3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